한국은 로열티만 낼 줄 아는 국가로 생각했죠. 2025년 전 세계 농업 시장에서 한국산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딸기를 둘러싼 뒤늦은 로열티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큰 실수, 바보짓으로 한국만 돈방석에 앉혀줬다며 자책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조라고 우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상자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자만에 빠져 안주했던 일본이 어떻게 세계 딸기 시장의 왕좌를 한국 서량 딸기에게 내주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30여 년간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품종 개발 연구에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아키히메, 레드펄, 도치오토메 같은 일본 대표 딸기 품종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무려 10여 년간은 품종 개발 팀장을 맡았었죠. 딸기라는 작은 과일 하나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이 자만에 빠져 안주하는 사이 한국이 서량이라는 딸기 품종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과일 시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딸기 품종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치밀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기까지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수백 가지 교배 조합, 수천 개의 실험체, 맛과 향, 크기와 모양, 병충해 저항성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춰야 하니까요. 저는 그 긴 여정을 거치며 일본이 세계 최고의 딸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어요. 90년대 초부터 한국은 우리가 개발한 아키히메와 레드펄 품종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재배했습니다. 그때 한국 딸기 시장의 8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고 한국 농가들은 매년 우리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 규모만 해도 연간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없이는 제대로 된 딸기 하나 못 만들어요. 품종 개발 기술도 없고 연구 인프라도 부족하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료인 다나카 과장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딸기 품종 개발은 단 몇 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적한 노하우와 데이터는 수십 년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 리 없죠. 그때 우리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을 보며 역시 기술력이 곧 국력이야 라고 자부했거든요. 한국을 그저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 정도로 여겼죠. 그렇게 은퇴 후 저는 도쿄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돌보고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아사히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인 미유키가 도쿄 시내 긴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손에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나간 김에 미츠코시 백화점의 프리미엄 과일 코너에서 과일을 샀다고 하더군요. 켄지 씨, 친구들이 요즘 이 딸기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한 팩에 3,000엔이나 하는데 너무 달고 알도 크고 향이 좋다며 자꾸 사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자세히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온 거죠. 코리안 스트로베리 서량 프리미엄 퀄리티 메이드 포 익스포트. 한국산 딸기라고요? 게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수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일본 최고급 백화점에서 한국산 딸기를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다고요. 그것도 800g 한 팩에 3,000엔씩이나 받으면서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한국은 우리가 개발한 일본 품종을 수입해서 기르는 나라였거든요. 기술도 노하우도 연구시설도 모든 게 부족해서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런 한국이 이제 일본에 딸기를 역수출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비싼 가격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포장지를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서량이라는 품종은 들어봤지만 이 정도까지 한국산 딸기를 독자적 품종 개발로 성공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기 하나를 집어 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먹어본 딸기 중 가장 완벽했습니다. 딸기의 맛은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일본 최고 품종들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단맛은 깊고 농축되어 있으면서도 지나치지 않았고 산미와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향은 코끝을 자극하며 입안 가득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촉촉해서 씹는 맛이 일품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20여 년 전 제가 회의 자리에서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딸기 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는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한국이요? 그냥 우리 품종을 계속 쓰게 두세요. 어차피 독자적으로는 못 만들 겁니다. 당시 농림수산성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물으셨죠. 차토 과장, 한국이 독자적인 품종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딸기 품종 개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키임에 하나 만드는데 17년이 걸렸거든요.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딸기 품종 개발에서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말이죠.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지금 제 입 안에 있는 이 딸기는 그런 제 오만과 편견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딸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일이었습니다. 당도, 산도, 향, 식감, 심지어 모양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 최고 품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메이드 포 익스포트라는 문구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 딸기는 대부분 국내 소비용이었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준 종자로 시작해서 매년 로열티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너무나 확신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안주하고 자만하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한잠도 못 잔 채로 이 서량이라는 딸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관련 학술 논문들, 한국농촌진흥청 자료, 심지어 세계무역기구 문서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사실들이 밝혀질 때마다 저는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량은 2005년 무렵부터 한국농촌진흥청이 10년도 안 걸린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완전한 한국산 품종이었습니다. 일본 품종인 아키이메와 레드펄을 급의 모본으로 사용했지만 수년간의 선발과 육종을 거쳐 유전적으로 명백히 다른 독립적인 신품종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품종의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서량이 현재 한국 딸기 시장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전체 딸기 품종에서 국산 품종 보급률이 96.3%라니 이는 한국이 일본 딸기 품종에서 거의 완전히 독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보고서를 작성했던 때만 해도 한국 딸기 시장의 8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딸기 시장을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한국이 연간 60억 원씩 우리에게 지불하던 로열티도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딸기의 수출 현황을 조사해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나왔어요. 2016년에 3,2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지난해에는 무려 7천만 달러까지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불과 8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수출량도 4,000톤 규모로 총 26개 나라의 한국산 딸기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수출 대상국 목록이었어요. 싱가포르가 25%, 홍콩이 22%, 태국이 20%, 그 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이 나라들은 모두 일본산 농산물을 최고급으로 여기며 프리미엄을 지불하던 곳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산 딸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젠 일본에까지 역수출된 현황이었어요. 도쿄의 주요 백화점들 미츠코시, 다카시마야, 이세탄의 프리미엄 마켓에서도 코리안 스트로베리라는 브랜드로 한국산 딸기가 당당히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신선도, 당도, 보관성에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 수출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도 찾아봤어요. 일본 딸기보다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다. 당도가 높으면서도 산뜻한 맛이 매력적이다. 선물용으로 주기에 딱이다. 포장도 고급스럽다. 이런 호평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내부 자료까지 찾아봤어요. 거기서 발견한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딸기 품종 개발로 인한 일본의 연간 손실 규모 약 3,800만 달러 추정, 로열티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단순히 로열티 수입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완전히 빼앗긴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어느 한 전문가가 한국이 지불하던 로열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판정 결과도 확인해봤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식물신품정보연맹에 한국이 우리 품종을 무단 도용했다며 제기한 일본 측의 이의제기들이 모두 기각되었더군요. 철양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딸기 품종들은 유전적으로 일본 품종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품종이라는 세계기관의 공식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럼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었구나. 이건 단순히 품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통만을 고집해 장인의 손기술을 강조했고 전통적인 명품 농번만을 고집했습니다. 맛과 품질 하나만을 추구하며 내수 시장에 안주했어요. 우리 딸기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으니까 언젠가는 세계가 알아줄 거야 라는 식의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끊임없이 연구했고 독자적인 최고의 품질과 맛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스마트팜 기반의 첨단 재배 기술을 도입했고 딸기 전용 항공 수출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코리안 스트로베리라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맛뿐만 아니라 향, 유통성, 보관성,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더 놀라운 건 딸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은 포도에서도 샤인머스켓을 뛰어넘는 신품종들을 개발했고 배는 수출 전용 신고배로 브랜드화한 사례도 있었어요. 심지어 한우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워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과거 일본 품종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던 여러 농산물들을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완전히 독립시킨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일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자만이었어요.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는 편견. 딸기 품종 개발에는 수십 년이 걸리니까 우리를 못 따라올 거다는 안일함.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만 좋으면 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은퇴하기 전에도 조금만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이를 조금이라도 인지했을 텐데 우리 것만 보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저력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품종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과 전략이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접근 방식 차이가 이렇게까지 극명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일본은 정말 전형적인 장인 정신에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맛 하나는 세계 최고다. 우리 딸기의 당도와 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통 농법의 정성이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해외 시장 개척이나 글로벌 경쟁력에는 무관심했어요. 한국과 비교해보니 일본 딸기들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제야 보이더군요. 먼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았습니다. 수확 후 사나흘이면 상품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수출하기에는 완전히 부적합했던 거죠. 게다가 대량 생산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어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수작업 위주, 재배 방식은 품질은 좋을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기엔 물량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을 동시에 설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더군요. 철양 품종만 봐도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요. 당도와 향은 일본 최고 품종에 전혀 뒤지지 않으면서도 보관성과 운송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수확 후 적절한 냉장 보관 시 일주일 이상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비행기로 24시간을 날아가 아시아 각국에 도착해도 최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적인 혁신 면에서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농부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전통 농법만을 고수했지만 한국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어요.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영양분 공급량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데이터 기반 농업이었어요. 한국은 수년간 축적된 재배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수확 시기, 최고 품질을 위한 환경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연구 결과나
환경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했어요. 이런 체계적 접근 덕분에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마케팅과 브랜딩 전략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과 함께 K푸드라는 개념을 전략적으로 키워냈습니다. K스트로베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상품,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포지셔닝한 거죠. 물류와 유통 시스템에서는 감히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은 딸기 전용 콜드체인, 항공 운송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어요. 수확 후 12시간 내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24시간 내에 아시아, 미주 주요 도시의 프리미엄 마켓에 진열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만든 겁니다. 심지어 각 나라별 소비자 선호도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싱가포르용은 더 단단하게, 홍콩용은 더 크게, 태국용은 더 달게 맞춤형 생산과 포장까지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공격적인 수출 행보를 펼치는 동안 일본은 내수 시장 보호에만 급급했고, 수출을 한다고 해도 국내용과 똑같은 제품을 그냥 보내는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최근 일본 내수 시장이 무너지며 여기에만 매달려 있던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우리 자신의 초기 실수와 안일함이었습니다. 90년대 초 한국에 일본 딸기 품종이 유입됐을 때 우리는 로열티 계약을 너무나 허술하게 체결했어요. 종자의 해외 반출이나 품종 개량 연구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복제 방지나 사용 제한 규정도 완전히 미비했습니다. 당시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적 품종 개발은 최소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현 계약 조건으로도 충분히 우위 유지 가능. 어차피 한국은 품종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어라는 극도로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작은 허점과 방심 하나가 20여 년 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기회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품종을 도입해서 기초 연구를 시작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품종을 개발해냈어요. 게다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조약의 법적 틈새와 예외 조항들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된 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농업기술이나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의 근본적인 차이였다는 거요.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고 한국은 냉철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왔던 겁니다. 결과는 지금 현실처럼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품종의 승부가 아니라 생각과 전략의 승부였다는 것을요.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컴퓨터로만 보는 숫자들과 보고서들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대학 시절 친구였던 요시다가 아직 농업 관련 수출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한국의 강원도에 있는 대규모 농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K푸드, 코리안 프리미엄 같은 문구들이 보였고 면세점에는 한국산 브랜드를 홍보하는 대형 광고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지 가이드를 만나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대한 유리온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시설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든 게 컴퓨터로 실시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미팅차 함께 온 요시다도 실제로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농장 대표인 김정호 씨가 가이드를 통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연중 안정적인 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량은 특히 수출용으로도 개발된 품종이라 보관성과 운송성이 뛰어나죠. 수확 후 오랜 기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딸기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기가 균일하고 색깔도 선명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포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용은 더 견고한 포장재를 쓰고 홍콩용은 붉은색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태국용은 대용량 포장으로 만듭니다. 각 나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현재 수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엔 새로운 나라들로도 수출을 개척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서량 딸기 151kg을 시범 수출했고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로도 개척 기반을 마련해서 확장 중이죠. 미국으로도 수출되기 시작했고요.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미주까지 수출된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본으로도 수출이 되던데 소비자들 반응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일본산보다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당도도 높고 향도 진해서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신다고요. 백화점엔 프리미엄 코너에 따로 진열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 뿌듯하죠. 김 대표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물론 꾸준한 품종 개발과 연구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K푸드 브랜딩과 한류 문화와의 연계가 큰 역할을 했어요. 방탄소년단이나 드라마 속에서 한국 딸기가 나오면 해외 팬들이 직접 찾아서 주문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상품으로 포지셔닝한 거였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수확부터 포장, 출하까지의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가 말했어요. 저도 딸기 농사만 30년 넘게 했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찾았어요. 농부와 연구진, 국가까지 나서서 자체 품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한 거죠. 이제는 일본 농업인들이 저희 농장을 견학하러 오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때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이제는 학생 입장이 된 거였어요. 농장을 떠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품종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산업혁신이네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획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좋은 기회로 도쿄대학교 농학부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농업기술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농업 품종 경쟁의 현재와 미래였어요. 한때 일본산 품종 개발을 이끌었던 제게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여전히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야 할까요? 포럼 당일, 강의실에는 농학과 학생들과 현직 연구원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 일본 농업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 넘치는 강연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연단에 섰을 때 준비했던 슬라이드 대신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찍은 서량 딸기 농장의 전경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첨단 스마트팜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서 찍힌 건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본의 최신 농장 시설인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 강원도의 딸기 농장입니다. 연간 7천만 달러 규모의 딸기를 26개 나라에 수출하는 농장이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모든 것에서 너무 안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품질 하나만 믿고 있고 장인의 손기술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유통, 그리고 글로벌 감각으로 딸기를 하나의 국가적 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일본의 농업 기술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맛뿐만 아니라 유통성, 보관성, 대량 생산성까지 모든 걸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뭡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의 역량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둘째, 국제적 협약을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종자 관리에도 소홀했고요. 이 방심이 이 허점 하나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기술 혁신을 멈췄습니다. 기존 방식에 안주하며 시장 변화를 외면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품질만 좋으면 팔린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뭡니까?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입니다. 모든 환경 요소를 데이터로 관리하며 최적화된 재배를 합니다. 둘째,
수출을 고려한 품종 개발입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보관성과 운송성을 고려했어요. 셋째,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K푸드라는 브랜드로 딸기를 문화상품화했죠. 넷째, 맞춤형 생산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나라별로 다른 포장과 크기로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생산해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단순히 좋은 딸기만 수확하면 된다는 생각만을 가졌는데 한국은 이런 체계적 접근을 했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이 세계적으로 K문화와 음식 열풍을 이끌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실행해 온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드디어 세상에 통한 거죠. 그들은 한 품종을 만들고 그것을 브랜드로 만들고 마침내 수출 상품으로 키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딸기뿐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토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먼저예요.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날 강의는 농학부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일부는 제 발언에 동조했지만 일부는 일본을 비하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포럼이 끝난 뒤 어느 날 한 젊은 연구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농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다나카 유우키라는 학생이었어요. 사토 선배님, 지난번 강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논문을 준비 중인데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이 청년의 미래, 나아가 일본 농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우키 군,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죠. 더 이상 우리가 최고였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예요. 첫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원조였다고 외치기 전에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더 큰 격차만 벌어질 뿐입니다. 둘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 내수 시장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맛만 좋은 딸기가 아니라 유통성, 보관성, 생산성까지 종합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야 해요. 한국의 농업 기술도 적극 도입해야 하고요. 메일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단순히 기술력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일본 품종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강원도 농장에서 만난 김정우 대표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희는 일본 기술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시도를 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을 보냈더니 지금의 서량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세였어요.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스마트팜 기술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개량했어요. 마케팅 전략도 서구의 사례를 연구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땠을까요? 한때 세계 최고였던 기술에 만족하며 변화를 거부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기존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었죠.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제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편안함에만 안주했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도 서툴렀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요즘 것들이라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만 찾았던 거죠. 하지만 아내가 사온 딸기 한 박스가 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저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는 매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우키 군,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본에게 큰 충격이자 자극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였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일본 딸기 산업이 자만과 안주에 빠진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우리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전 세계의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정받으며 수출되고 있는 서량 딸기입니다. 70세의 켄지 씨가 아내가 사온 딸기 한 박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였습니다.